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서 물가는 잡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위해서 투자액의 50%까지 세제를 지원하고요. 가업을 물려줄 땐 증여세 부담도 줄여듭니다. 증여세 부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업이 세금을 나눠대면 우리에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증여세를 나눠내면 납세자도 혜택을 보지만 관련 산업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물려받은 회사의 주식을 팔아 세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지배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새롭게 경영권을 획득한 주체는 기존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을 외국계 회사가 가져갈 경우 더욱 그런 우려가 높아지죠. 주식으로 세금을 대납해도 문제입니다. 넥슨 유가족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지분으로 상속세를 물납했죠. 그래서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내 최대 기업인 넥슨의 2대 주주가 됐던 상황입니다. 국가 부채가 특정 산업의 대표 기업의 지배적 주주가 된 것이죠. 유망회사가 모여있는 코스닥에서조차 CEO 둘 중 하나는 60대라고 합니다. 부의 재분배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나눠내는 것도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월 5일 수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어떤 나라로 가볼까요?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도시가 된 거죠. 마카오로 가보려고 합니다. 마카오요. 예. 마카오는 이전에는 그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반환이 된 상태잖아요. 홍콩과 함께 지금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로 돼 있는데, 마카오로 떠날 거군요. 이 마카오를 특히 이제 좀 배워보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 있어서 미리 오늘 좀 화두가 돼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볼까 하는 의도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그동안 마카오가 어떻게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 특별 행정구역이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적인 카지노 도시 그러면 어디 떠올리실까요? 라스베가스 아닐까요? 맞습니다. 다들 라스베가스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매출 기준으로 2007년도부터 세계 1위의 카지노 도시는 마카오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부터요? 와, 이미 그때부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라스베가스가 최고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2007년부터 라스베가스를 도박 매출을 가지고는 뛰어넘은 상황이고요. 도박 매출 가지고요. 매년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카오는 우리 전 지구에서 최고의 그 카지노 도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놀라운데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홍콩을 이제 식민지로 점유했던 대표적인 지역, 그럼 중국을 식민지로 점유했던 대표적인 지역하면 홍콩을 먼저 떠오르는데 마카오가 홍콩보다 300년 정도 먼저 조차돼서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어요. 300년이나. 원래 포르투갈이 마카오 지역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뺏어간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명나라 시절에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인들이 잠시 머물러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금을 주고 이 마카오 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옆에 영국이 홍콩을 이렇게 약간 무력 아닌 무력으로 점유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마카오를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양심이 있다가 이제 옆에서 하는 꼴을 보고서
우리도 좀 아껴줘야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 뒤로 청나라 때 바로 마카오를 홍콩과 비슷하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따간 겁니다. 네. 네. 그 뒤부터 마카오는 최근까지 포르투갈의 식민지령에 있다가 네. 1970년대 들어서 포르투갈이 전 세계에 포르투갈 식민지가 많았는데 마카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반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마카오까지 중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야, 그래서 이제 마카오가 우리가 카지노, 도박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포르투갈 건축 양식이라든지 포르투갈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요? 독특하고 좋은 그런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그러니까 관광 산업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카오를 떠올리면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도박, 예. 카지노 이게 먼저 떠오른단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도박의 도시가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마카오가 이제 그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예. 그 모국인 식민지를 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력 또는 경제적인 교역력에 따라서 크게 흥망성쇠가 엇갈릴 수밖에 없었겠죠. 옆에 있는 홍콩 같은 경우는 영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네. 홍콩은 그 이용도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세계적인 금융 도시이자 많은 교육의 중심지로 탈바꿈됩니다. 네. 근데 마카오를 지배했던 포르투갈은 영국에 비해서는 국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에서는 마카오를 이렇다 할 뭐 교역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제조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포르투갈 정부가 생각해낸 게 예. 주변의 대부분의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산업을 여기서 해서 독점적으로 좀 육성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지되어 있는 산업이 도박이라는 건데 맞아요. 이 도박이 아시아 쪽에서 흥행할 수 있다 이런 뭐 관측을 했던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 근처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이 인근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아주 제한된 형태로만 허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61년도에 포르투갈은 네. 지금 이제 슬슬 아시아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나라들이 많고 네. 그 과정에서 부자들도 많아졌으니 저 사람들에게 와서 즐겁게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기를 활용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아시아에선 어찌 보면 지난 40여 년 동안 유일하게 도박이 허용됐던 합법으로 그게 지금의 마카오를 만든 상황이고요. 마카오는 그래서 아시아 도시 중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제일 높은 도시예요. 네. 아시아 도시 중에? 네. 그렇군요. 예. 야, 이게 어쨌든 도박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만큼 높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민지 때부터 마카오가 도박으로 산업을 육성을 했다면 식민지 시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식민지민이 착취당하고 예. 식민 지배를 한 국가는 돈을 벌어가고. 네. 그럼 그 당시에 61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때 어쨌든 식민지 기간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주로 돈을 벌고 마카오민들은 이렇게 착취를 당하는 그런 구조였나요, 실제로? 예전에는 사실 탁취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워낙 산업 기반이 뭐 미비하다 보니까 예. 어업 활동에 일부 종사하거나 포르투갈인들이 교역하는 과정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게 마카오인들이 주로 했던 일인데요. 예. 그마저도 일감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자생적으로 그냥 어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소상공인처럼 활동을 했지 크게 여기 산업 기반은 없었죠. 네. 그러니까 뭐 착취를 하려고 해도 뭐 땅에 지하 자원이 많거나 아니면 산림 자원이 많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선택한 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카지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오히려 카지노도 그러면 포르투갈인들이 포르투갈에서 일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챙길 것 같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마카오계 출신의 인물에게 오히려 40년 동안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줘버립니다. 한 인물한테요? 한 인물에게. 오, 예. 네. 한 인물에게 줬다는 건 그만큼 관력이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관리해 돈을 벌어 뭐 일정 수수료만 가질게 그렇죠. 이 정도의 개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세금만 제때 내줘라. 우리 여러 명 지정해서 복잡하게 운영할 생각도 없고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줄 테니 네가 알아서 하고 세금만 내라 이건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민 지배와는 굉장히 다르죠. 다른 개념이네요. 그러면은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예, 이분이 지금의 마카오를 만든 분인데요. 스탠리 호라는 어떻게 보면 세기의 도박 왕, 마카오를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로 키워낸 기업가
포르투갈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스탠리 호. 예, 이분의 일대기 잠시 말씀드리면요, 참 극적으로 살아오신 분이고 네. 굉장히 뭐랄까요, 화려한 또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중국인이기도 하지만 외국인이기도 해요. 이분의 증조부는 유대계 네덜란드인인데요. 예. 그래서 해외 좀 피가 섞이신 분이죠. 예. 그리고 이분은 재밌게도 육촌형이 이소룡이에요. 예. 네. 근데 이소룡도 젊은 시절 모습 보면 되게 잘생겼거든요. 예. 근데 이 스탠리 호라는 분도 우리 작가님이 젊은 시절의 사진을 어떻게 구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되게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는데요. 예. 이소룡 씨보다 훨씬 잘생긴 그죠? 느낌인데. 굉장한 호남형입니다. 원래 어렸을 때도 집안이 워낙 유복해서 정말 고생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빚을 내서 주식 투자까지 하다가 크게 집이 완전 쫄딱 망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베트남으로 도망가고 두 형은 절망적인 그 어떤 상황 때문에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네. 그때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버지가 도와준 친척들이 있었겠죠. 예. 그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친척들마저도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비정함을 알고 혼자 절치부심하고 있었는데 중일 전쟁 당시에 이분이 일본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아마 모든 걸 다 가졌다, 모든 걸 잃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일본 무역회사에서 일을 할 때 진짜 목숨 걸고 물건 배송하는 일을 도맡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의 눈에 들어서 2년 만에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하고 10년 만에 예전에 아버지와 같이 살았을 때의 재산, 그와 준하는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완가가 워낙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마카오에 있던 원래 갱들이 이분에게 텃세를 하다 보니 홍콩으로 잠시 넘어가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홍콩에서 다시 부동산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번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카오를 포르투갈이 어떻게든 이제 개발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럼 개발하려면 누가 투자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본인들과 친분이 돈독했던 이 스탠리 호에게 찾아가서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40년 동안 독점권을 줄 테니 해볼래 해서 이분이 40년 동안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독점하신 거예요. 그 우리나라 재벌 1세들도 보면은 인생 극복기, 뭐 인생 성장기 이런 것들이 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카오에서는 이 스탠리 호라는 사람이 자수성가의 롤모델 같이 여겨질 수도 있겠네요. 뭐 마카오뿐만 아니라 화교계, 중국 전체에서도 유명한데요. 이분이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아주 특이하게 여성 편력이 좀 세셨어요. 그래서 특이한 건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식적으로 본인이 인정한 부인은 4명이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인이 4명이면 일부 다처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본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인이라는 건 자신의 자녀를 낳은 사람은 내가 부인으로 인정하겠다 이거고, 그렇지 않은 그 뭐 어떻게 보면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도 많고요. 그리고 이분이 설립한 카지노가 지금 마카오의 리즈모아 카지노라고 있는데 거기 그 신관에 가보면 로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한때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그걸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진짜 제 주목만 합니다. 그거 자기 아내 중에 한 사람에게 선물해 줬던.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카지노 산업이 마카오 경제에서 굉장히 비중이 클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됩니까? 2019년까지 마카오의 전체 GDP에서 카지노에서 걷어들이는 수입이 아마 80%에 육박할 수준이에요. 80%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결국 그 마카오의 세금을 가지고, 마카오 도시는 그걸로 운영이 된다라고 할 정도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주로 어디서 몰려오느냐? 일단 중화권 관광객의 비중이 90%에 가깝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도박을 엄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넘어와서 그래도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 VIP 큰 손들은 마카오로 많이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화교 재벌들,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뭐 그 카지노 즐기는 분들도 이 마카오로 많이 가는 편이죠. 중국 본토에서는 그러면은 어쨌든 본토 내에서는 도박을 못하게 막지만 마카오를 열어주면서 거기서 도박하려면 해라. 그 대신 세금을
벗어가겠다. 뭐 이런 이득을 취하고는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도 더 이상 마카오를 계속 카지노만 가지고 육성시키고 마카오에서 카지노 산업을 계속 번성시킬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 이유가 예. 마카오 카지노 이 장소에서 VIP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네. 탈세라든가 돈을 해외로 이렇게 좀 돈 세탁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루트로 자꾸 이쪽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이 마카오를 더 이상 카지노로만 육성시킬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최근에 그 경제를 떠받들 만한 그 다른 대안?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마이스라는 걸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마이스요. 예. 우리가 아는 마이스는 뭐 기업 대상에 좀 부가가치가 높은 뭐 그런 관광 네. 이쪽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마이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예. 마이스는 4가지 단어의 약자인데요. M은 기업회의, 그다음에 I는 인센티브 관광, C는 국제회의, 또는 E는 전시, 이 4가지인데요. 네.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인들 또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들을 위한 관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일반 관광 산업과 다른 부분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다라는 게 다른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관광이죠. 대표적으로 인센티브 관광 같은 경우는 기업이 어느 사원이 일 열심히 하면 성과급으로 제공해주는 관광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너 수고 많았으니 해외에 가서 좀 쉬다 와. 그런데 그냥 놀다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 해외에서 쉬면서 거기에 국제 회의가 있거나 또는 전시가 있는데 우리 기업과 관련된 거니 그것도 가끔 보고 그리고 해변가에서 좀 놀다가 와. 이건 거죠. 좋은 회사네. MBC에 그런 거 없나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장인들에게 다 마이스라는 하나의 이런 하나의 혜택이 돼가고 있는데요. 예. 이게 점점 보편화되다 보니까 마이스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오를 싱가포르 다음에 전 세계적인 마이스 산업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중국 정부의 지금 계획입니다. 마이스, 그러니까 카지노 산업안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마카오랑 우리나라랑은 교역이 좀 활발한 편인가요? 이거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50대 교역국 안에 마카오가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왜냐하면 마카오는 아무 제조 역량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모든 제조에 대한 물건들을 어디선가 조달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한테 마카오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국 중에 하나겠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데요. 또 이쯤 되면 등장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퀴즈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걸려있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먹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은 마카오의 유명한 디저트로 포르투갈의 한 수녀원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녀나 수사의 제복을 빳빳하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달걀의 흰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노른자가 많이 남았겠죠. 그래서 이 남은 노른자로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어서 바삭한 페스트리 도우에 얹혀서 먹은 게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마카오가 포르투갈에 점령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카오에도 전파됐다고 하는 이것. 달걀 노른자의 맛이 진한 타르트 종류의 디저트는 뭘까요? 제가 좀 노골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래도 힌트는 들어봐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힌트를 드렸는데 무슨 또 힌트를 드려요. 제가 에이구. 달걀 노른자의 맛이 진한 타르트 종류 이렇게 했는데 그만해요. 에이구.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많은 분들 다 정답을 유추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정답은 오늘도 문자로만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3분 뽑아서 2잔씩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역시나 박정호에서 세계 여러 나라, 오늘은 도시지만 이게 지나다 보면 이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를 항상 말미에는 궁금하게 되는데 마카오가 시도하는 이런 변화에 우리에게도 좀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오 아나운서와 얘기만 하면 시간이 모자란데 얘기를 간단히 드리면 지금 마카오 같은 모델을 꿈꾸면서 아시아 또는 전 세계 최대의
도박 도시를 만들려는 국가들이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일본, 가장 보수적인 국가인 일본의 오사카도 대규모 카지노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싱가포르도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문호를 열려놓고 있어요. 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지방 소멸,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되면 중앙정부에서 모든 지방을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 예.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활로를 모색해야겠죠. 그 자체적으로 활로를 모색할 때 아무도 이제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도 여기가 산업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예. 남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도시가 마카오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도 싱가포르도 이런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한국의 지자체도 지금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승은 아나운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은 HR 컨설턴트의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먼저 지난 6월 21일 방송 내용부터 정정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박은하님이 휴일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서 고용노동부 블로그를 보니까 휴일수당은 지급하되 50%에 대한 가산수당은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셨는데요. 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은 임금을 150%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근로자의 날이 특별법에 의한 휴일은 맞지만 휴일 수당은 근기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5인 미만은 의무 적용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시면 150%를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한 부분에 대한 100%의 임금만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은하님 덕분에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 있었네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러면 주로 어떠한 억울한 상황 해결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회사에서 이제 사직을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권고 사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진짜. 자, 최근 IT 업계에서 권고 사직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는데요. 답답한 상황에 처한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상담 받아보시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억울한 사연 보내주시면 장내석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먼저 권고사직이 뭔지부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는 사직 그리고 해고 그리고 근로관계 자동 종료가 있는데요.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인 반면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나가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건데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해당되지 않고요. 또한 권고사직은 해고 예고도 적용되지가 않아서 바로 내일자로 권고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회사는 그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인 반면에 권고사직은 나가주지 않을래요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고사직이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 같은데 대신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을 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의 권고에 의해 또는 권유에 의해 사직함이라고 쓰여진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청을 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 쓰면 그만입니다. 네.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게 사직은 반드시 사직서를 써야만 되는 건 아니고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도 사직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런 유도신문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예. 예를 들어 보면 회사가 톡으로 김 대리님, 부장님이 8월 말일자로 사직 요청하신 거로 아는데요.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도 이것을 사직을 받아들인 걸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김 대리님 사직 합의하신 거 맞죠?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네, 맞습니다라는 식으로 동의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직 의사가 내가 없다 그러면 아니요, 사직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럼에도 회사가 사직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해고가 되니까 부당해고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해고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되지만 해고로 인정이 되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고 그럼 원직 복직은 물론이고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회사가 사직 썼을 때까지 강요하고 괴롭혀서 억지로 써도 권고사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강요에 의하거나 또는 사기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해고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사직서를 딱 내면 그 사직서가 이거 사기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거예요 라는 것을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데요. 강요는 회사가 수차례 사직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정도로 인정이 되기는 않고요. 사직 안 하면 책상도 빼고 업무도 다 뺏을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도 할 겁니다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법원에서도 말하기를 본인이 원해서 사직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생각해서 했더라도 자발적인 사직 동의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사직은 제가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에 미화원 A, B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이 싸우신 겁니다. 근데 미화원 A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회사가 약간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A가 B가 그만두면 저도 그만둘게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A, B를 다 불러서 두 명 모두에게 사직서를 쓰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바로 다음 주에 회사가 B만 재입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가 A를 해고하려고 상황을 꾸민 거다, 이렇게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이 돼서 결국 A도 부당 해고로 인정돼서 복직이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거는 A를 퇴사시키려고 회사가 사기를 친 거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 권고사직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회사와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들 이런 걸 막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한 종료이기 때문에 합의 사항은 서로 간에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퇴직 위로금이 될 텐데요. 퇴직 위로금은 2개월치 월급을 주겠다 했다가 근로자가 그거 갖고는 제가 사직 못하겠어요, 이래서 3개월치로 조정을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외국계 회사의 사례인데요. 직원들을 단체로 권고사직하면서 퇴직 위로금을 아주 무려 1년치를 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권고사직을 아주 냉정하게 이메일로 보내고 어떤 이유도 설명 안 해주면서 이제 동의하세요, 동의란에 체크만 하면 바로 처리되게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직원들은 이거는 너무 설명을 안 해주니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그때부터 퇴직 위로금을 10개월, 8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가면서 사직 동의를 하도록 압력을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적정 수준의 위로금 이런 게 책정된 게 있나요? 위로금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사유에 따라 이제 그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영상 이유로 희망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회사가 잘못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의 직원을 또 퇴직시키죠. 그래서 위로금을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권인데요. 금융권은 3년, 많게는 심지어 5년치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일반 대기업은 6개월에서 1년치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6개월치 정도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특정 개인이 회사에서 뭘 잘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성과나 역량이 극도로 저조해서 징계성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개인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고요. 또는 지급해도 1개월에서 2개월치로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위로금 말고 또 다른 어떤 조건들을 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회사에 다닐 때 몇몇 부장님들을 이제 공고사직한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대상자 중에 한 분이 자녀가 대학생, 그것도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회사에서는 대학 학자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 학자금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냐 요청을 했고 몇 차례 협의를 해서 해당 자녀가 지금 1학년이지만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지원해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실시간으로 상담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3659님이 6년 전에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이 제척 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예. 그게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안에 이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년 전에 당하셨다면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3개월밖에 안 주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예전에 법에도 뭐 권리에 잠자한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제 너무 오래되면은 그런 증거 입증도 힘들고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그게 짧은 시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꼭 그 발빠르게 챙겨야 되겠네요. 네네. 예.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만약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권고사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도 뭐 거부할 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다 이름만 다르지 공고사직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고사직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퇴직 대상을 정해놓고 뭐 1, 2, 3, 4, 5명 또는 4명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퇴직을 공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형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나이가 45세 이상 또는 근속 15년 이상 이렇게 대상 기준만 정해놓고 자유롭게 당사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례인데요. 어떤 회사가 대표이사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어차피 다 심사를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서 간부들이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도 그 말만 믿고 심사한다는 말만 믿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제출하자마자 회사가 말을 바꿔서 해당 근로자 전부를 퇴직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또 해고가 되는 거군요. 근데 아까 그 환경미화원 사례처럼 회사 경영이 악화됐다고 해서 권고사직을 해놓고 바로 직후 동일한 업무에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는 이거는 어찌 보면 표면상으로는 경영 악화인 척하고 나를 해고하고 싶어서 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사례같이 이런 것도 사기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마치 경영이 악화돼서 인원을 줄여야 하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것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직을 했어도 이는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 해고로 인정돼서 원직 복직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직원에게 이렇게 사직을 권유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 항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내보내는 건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인건비를 줄이겠다 이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회사의 다른 모든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죠. 뭐 원자재 값이나 생산비나 각종 소모품비나 이런 것부터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려도 꼭 고용 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임금이 높은 게 대표이사 그리고 임원분들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임원분들부터 임금을 일부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어떤 무급휴직을 한다거나 또는 복리후생 같은 거를 일부 축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권고사직을 경영 악화를 통해서 권고사직을 해놓고 바로 동일 직무의 어떤 직원을 뽑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근데 직장인들 입장에서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이미 자기 직군에 다른 사람을 뽑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금전적으로 더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네. 원직 복직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네. 금전 보상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금전 보상이 지금 사례들을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내가 해고된 시점부터 그 판결문이 나오는 복직 명령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임금을 다 주고요. 예. 거기다가 추가로 몇 달치 임금을 더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들어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겁니까? 네, 실업급여는 아시다시피 비자발적인 사직이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사직을 거부해서 만약에 해고를 당했다. 그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마치 권고사직에 동의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실업급여나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일전에 뭐 화장품 회사였어요. 거기서 일한 지 딱 하루밖에 안 된 경영지원 실장이 있었는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회사가 주장하기를 이 사람은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 이러면서 A씨가 퇴사 일주일 만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신청했고요. 그렇게 해서 4차례나 실업급여 수령했고 또 그 퇴직금도 다 수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퇴직할 의사가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나 퇴직금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7881님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마 해고를 당하신 것 같은데 퇴직금도 안 준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아직 입원 중입니다. 상황이 딱하신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거는 굉장히 억울하신 상황인데요. 뭐 그 교통사고가 뭐 산재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년을 넘게 근속을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년을 넘게 근속을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해고를 당하셨는데 이게 산재면은 네. 당연히 그 치료 중에 해고를 못 합니다. 그리고 산재가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인 교통사고를 하더라도 이때는 사실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회사가 입증한 후에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따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상황들 케이스별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번 7월 26일에도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좀 있겠죠. 그때도 좀 많은 사연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 지금 권고사직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고 계신 곡은 드라마 올인의 OST의 수록곡이죠.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입니다. 오늘 마카오의 카지노에 대해서 배워봐서 올인이라는 드라마 떠올라서 선곡해봤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에그타르트입니다. 마카오를 대표하는 디저트 에그타르트인데 장난치신 거죠? 마카롱이라고 하신 분들이 또 계신데 장난으로 알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은 7424님, 58871님, 그 다음에 4763님 세 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너에겐 아픔만 남긴 것 같아. 이런 날 용서해.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